자, 잘 쉬었습니까?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보던 그림을 더 계속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 바깥으로 NA를 세 분자 끄집어내고 K가 두어 개 들어오고 이것은 ATP를 소모로 해서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소듐 펌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말고도 우리는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소금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또 이런 밀려 나가고 포타시움도 이쪽에서 밀려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소듐 펌프를 통해서 NA와 K의 농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 소듐 펌프를 작동하는데 우리가 먹는 2400칼로리 중에서 약 800칼로리가 이 소듐 펌프 작동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2400칼로리를 먹는데 삼시세끼 중에 한 끼가 이 60조 세포의 소듐 펌프 작동하는 데 쓰인다는 말은 우리 생체가 최초에 발생해가지고 생명체가 발생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월급이 240만 원 되시는 분이 80만 원을 애들 가회비로 낸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 지금 중차대하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작동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K가 부족해지면은 여기에 결국은 대사에 문제가 되고 세포 K가 부족하면 소듐이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면 소듐은 항상 그러니까 K가 부족하면 소듐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란 말이죠. 차지하게 되면 소듐은 결국 물을 끌고 다니는데 소듐은 항상 물을 끌고 다닌다고. 물을 끌고 다니면 세포가 팽윤될 거란 말이죠. 세포가 팽윤되면은 이 속에 물이 자꾸 끌려 들어갈 거란 말이죠. 소금이 들어가면 물이 끌리고 나가면 끌어 안고 있으면은 세포는 팽윤되면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모세혈관이 압박되면 동맥이 압력을 받고 심장은 전신으로 60조 세포 내에서 세포 전체가 이렇게 팽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상승될 수밖에 없고 좌심은 비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는 거죠. 눈에 보이지 병적 현상은 아니지만은 자심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듐 펌프를, 이 이론을 규명한 이 세 학자가 1997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 거죠. 사진에 있는 이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소듐 펌프가 작동되어야만이 반드시 소듐 펌프가 작동돼야만이 글루코즈가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생리학자들이 다 규명해 놓은 거예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작동되면서 옆에 코트랜스포트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글루코즈가 한 분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ATP 말하자면 ATP가 한 분자 소모될 때마다 글루코즈가 한 분자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제 얘기를 바꾸어서 인슐린 당뇨 환자다. 당뇨 환자는 현재 인슐린 주사를 주거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 촉진하는 약제만 지금 쓰는데 그 밖에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글루코즈 적게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하더라도 이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옆에서는 인슐린이 인톨러런스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있어봐야 불내성이다 말이죠. 인슐린이 있어봐야 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중에 현재 당뇨 환자는 2형 당뇨 환자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병리 기전이잖아요. 모든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이 아니고 인슐린이 너무 혈액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인슐린이 사실은 불내성. 인슐린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역가가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레지스턴스가 생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당뇨 환자에게도 K를 많이 보충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의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정기적인 현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 바깥에는 소듐이 지배적이고 K가 지배적인데 외부에서 자극이 주면 소듐이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 밀려 들어갔을 때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된 상태에서 탈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자,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우리가 복약 지도하거나 개업 하시는 분이 이 전기 전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극이 주면은 자극이 왔다. 현재 이것은 우리는 분극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과 남이 서로 이렇게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자극을 주면 소듐이 양전기가 소듐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전기는 이렇게 흐른 겁니다. 그러면 이론의 이 부분은 탈분극, 디포러라이즈 됐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그냥 포라라이즈 상태가 그대로 되죠. 자,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는 다시 지나가면 전기 자극이 지나가면은 여기는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재분극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게 재분극된 상태가 되고 낮에는 이건 탈분극 상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심장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심전도인 겁니다. 자, 이건 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그걸 두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세포 안쪽과 바깥에 또는 앞뒤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것을 이제 심전도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심전도 아니고 보통 일반 세포에서 액션 포텐셜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아까 이제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60이고 바깥은 제로 상태인데, 전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이퍼,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에 요렇게 움직이는 까지, 요 포인트, 트레스홀드, 요 역치까지 움직여지는 게 요게 SA 노드가 한다는 거죠. 페이스메이커 포텐셜. 요게 SA 노드가 처음에 자기 스스로 전기를 발전시킨다. 그러면 요 역할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여 나간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SA 노드에서 심방은 특별한 어떤 경로가 없이 모든 세포에 전기가 전달되고 심실은 히스번들이라든가 부케니아 파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움직인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심장의 좌심 쪽에 여기가 뭔가 이상이 있다. 심근경색이 돼서 피가 안 통하거나 여기에 괴사가 오거나 뭔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은 정상 심전도는 이렇게 체크되는데 허혈이 됐을 때는 ST 커브라든가 또는 이쪽 커브에 여러 가지 이상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거 전문의사들이 이 커브를 보고 대체적으로 개복하지 않고도 심장의 그 럽덥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이거는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왔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심전도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T가 이렇게 이게 떨어진 경우 또는 T 웨이브가 이렇게 밑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 ST 세그먼트가 상승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허혈성 심질환에서 이제 우리가 관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교재 이제 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좀 딱딱합니까? 자, 6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이제 동맥입니다. 동맥에 제가 여기서 뭐 이걸 소개하려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맥혈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서 모세혈관에서, 그러니까 동맥 모세혈관이죠.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또 정맥, 소정맥, 대정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몸의 시스템에는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고
동맥에서 정맥으로 맞바로 가는 그런 혈관이 군데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냈는데 이것을 그런 혈관의 시스템을 우리가 문합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주로 어디 있냐면은 모바일 조인트, 이 관절 주위에 이런 혈관이 발달되어 있고 뇌, 그다음에 코로나리 아트리 이런 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비상조치인 셈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혈관을 반드시 거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동맥이 거의 끝나는 종동맥과 이쪽에 정맥하고 맞바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관절 부위, 뇌, 그 다음에 관상동맥 같은 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그림을 보실래요? 저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림이 좀 흑백이 돼서 흐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이 혈관이 이제 여기 지금 동맥인데 동맥이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고 작은 혈관끼리 맞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맥과 동맥이. 네. 그게 문합입니다. 뇌에도 그런 저게 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또 이제 엉뚱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해부학 얘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제 영양치료하고 순환기하고 고혈압 하는 쪽에 좀 인수분해 공식을 이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심장은 항상 현대의학 교과서에는 심장을 항상 펌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펌프. 그래서 전신에 피를 팡팡 내보내는데 여러분 심장의 크기가 오른쪽 주먹만 하다는 거거든요. 자기 주먹 요만한 크기예요. 요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다른 학자의 주장입니다. 심장은 결코 펌프가 아니다. 제가 그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심장이 펌프라고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K와 NA하고 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에 있는 모세혈관의 단면적을 펼쳐 놓으면은 축구장 3개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 스페이스에서 힘을 뽑아가지고 축구장 3개 크기의 그 압력을 보내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자, 이 심장 전문 의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뭐라고 하면 심장은 우리 몸에 있는 전신의 피를 요 심장이라고 하면은 요 밑에 달고 있는 양수기라는 거예요. 양수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심장은 시냇물이고 아주 좁은 시냇물이고 여기는 큰 저수지라고 본다는 거죠. 피의 양으로 따졌을 때 여기가 훨씬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개념을 좁은 혈관 쪽에 가 있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장이 혈관 크기는 제일 크겠죠. 대동맥도 여기서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밑에 혈액이 깔려 있는 거로 생각했을 때에 여기 저수지에 있는 물을 양수기에 일시적으로 퍼올리는 역할이 심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갖고 이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삼투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삼투압에. 오스모틱 프레셔. 자, 양쪽에 반투막을, 이게 반드시 반투막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체막이 이게 반투막이니까.
자, 반투막을 사이에, 셀로판지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 용매가 높은 고농도의 용액이 있고 여기는 저농도의 용액을 두면은 가상, 여기에 쉽게 얘기합시다. 이게 좀 아주 짠 소금물이 있고 요거는 그냥 덜 짠 소금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시간을 두면은 이 속에 있는 NA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는 오히려 용매가 짠 소금물 쪽으로 빨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이걸 반투막이 없으면은 농도가 좀 더 같아지겠지만은 반투막을 딱 사이에 두면은 오히려 NA 용매입니다. NA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이 농도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거죠. 더 짜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용액의 이 차이가 물이 그러면 줄어들어가지고 이쪽으로 NA가 옮겨간단 말이죠. 옮겨가면은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쪽에는 동맥모세혈관이에요. 이쪽은 정맥모세혈관입니다. 제가 크게 그렸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크게 모세혈관들끼리가 축구장 길이 3개니까 그 중에서 반은 동맥모세혈관, 반은 정맥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합시다. 심장은 어디 2위에 있어요. 만약에 K와 NA의 농도에서 NA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높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비율이 높아야 돼요. K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자가 많아야죠. 이게 높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낮단 말이에요. 자, 낮으면은 이게 더 많다는 뜻이에요. NA가 더 많으니까 여기에 NA가 더 많단 말이에요. 아까 세포 외쪽에 NA가 많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세포 안쪽에 NA가 환히 가 있다 이거예요. 안에 가 있으면 아까 제가 설명 그대로 다시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갑니다. NA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많이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세포는 팽윤된다. 팽윤되면은 모세혈관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압박하면 심장에서는 압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동맥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혈압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율 때문에 우선 동맥에 압이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정맥에 있는 또는 우리가 혈관에 있는 단백질을 부시해서 모든 물질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 신장에 손상이 있으면은 즉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진다.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혈액 속에 있는 물이 세포 속으로 또 끌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물질을 재흡수를 못한다고 다 내려보내요. 단백질도 빠져나가고 뭐 필요한 마그네슘도 빠져나가고 포타슘도 빠져나간단 말이야. 나가면은 혈액 중에 있는 삼투압이 떨어지면은 혈압을 상승시켜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전제는 혈액 중에 삼투압이 떨어지면 혈압은 상승시킨다. 혈압이 상승된다는 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학자 주장이고 생리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왜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혈관에 있는 삼투압이 떨어진다고. 삼투압이 떨어지면 혈액 쪽에 있는 물이 전부 세포 쪽으로 다 가버려. 그럼 이러면 혈압이 또 올라가죠. 여기서도 혈압이 오른다. 여기도 혈압이 상승. 혈압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아까 정맥경화는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동맥만 경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 동맥까지도 다 경화가 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심장에 있는 좌심실의 압력은 더욱더 높아져서 또 혈압도 올라. 동맥경화예요. 이제 이런 원인. 그 다음에 혈당의 상승입니다. 혈당의 상승이 오면은 혈액의 정수압이 높아져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동맥경화는 막 그냥 쉬우니까 동맥경화 넣읍시다. 자, 혈당이 상승되면 혈당은 대체적으로 구식기인들은 80mg/% 정도가 공복시 이제 혈당을 유지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게 공복시 혈당이 120mg/%까지를 일단 정상적인 범위로 보는데 현대인들은 혈당치가 대체적으로 높다.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혈액 중에 글루코즈가 많이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면 글루코즈가 많으면 혈액이 쉽게 많으면 점도가 커진 거죠. 끈끈하면은 심장에서 내리려면 끈적끈적한 물 내려놓으려면 힘든 거죠. 그러다 또 요새 예를 들어서 고지방식을 한다든가 고단백질식을 하더라도 역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2살, 3살짜리 애들이 다쳐가지고 피를 만졌을 때 피를 만지면 전혀 물 같는데 실제로 60, 70대 노인들의 피를 만지면 끈적끈적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따라서 동맥압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되는 것은 혈압 상승은 K의 부족, 또 신장 기능의 문제, 그 다음에 동맥경화, 혈당의 문제, 그 다음에 고지방식, 고단백질식도 충분히 우리가 이거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조건 그 개념은 현재 개념은 심장을 펌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냥 혈압 하강제를 써가지고 심장에 부담을 들어주고서 쓰고 칼슘 펌프 이니비터를 쓴다든가 이런 지금 AC 이니비터를 썼는데 지금 이 개념은 심장은 펌프가 아니다. 오히려 펌프는 이쪽에 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쪽이 오히려 이런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모세 압력에 의해서 이쪽에 이 정맥 쪽이잖아요. 정맥 쪽에 보세요. 정맥 쪽에는요. 동맥에 피가 가가지고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집안에 있는 세포를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안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모든 대사를 해가지고 나쁜 거를 다 이쪽에 끌고 오면은 여기는 물질이 정맥 쪽에 단백질이라든가 노폐물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 동맥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동맥보다 많으면 상대적으로 삼투압이 증가되잖아요. 삼투압이 증가되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내가 소개하는 그분이 삼투압이 높으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심장은 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껏 심장에 하는 것은 SA 노드에서 전기 발생하는 정도의 그 전기로는 4개의 판막을 움직이는 정도의 전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내용을 제가 읽고는 이게 영양치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맥 쪽에는 하여간 노폐물이 굉장히 많다. 왜 물질 이동을 많이 했으니까 나쁜 거는 꺼내고 다시 심장으로 가서 재순환시키고 또 뭐냐. 삼투압이 높으니까 이쪽에는 물이 많다는 거죠. H2O가 굉장히 많다. 자, 요까지 이제 해서 제가, 그거를 67페이지에 있는 이런 순환기 질환의 호메오스타틱 임밸런스. 첫째 이제, 이런 항상성 기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이제 첫째 고혈압 있는데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거가 사실은 고혈압은 영양치료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포타시움이 너무 적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 이건 물론 혈압 때문에도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가서 이제 그건 따로 우리가 약물요법에서 공부할 얘기고요. 동맥경화, 혈당, 이제 고지혈증 또 단백질을 너무 과잉 섭취한다든가 이런 것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운동 부족도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되겠죠. 운동 안 하니까 땀으로 배설되지 않으니까.
자, 그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거의 이런 물질 이동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뭐 혼자서 생각합니다. 예, 누가 전문가가 요구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혈압이라는 게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한계된 어떤 설계된 한계를 넘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체중이 너무 갑자기 커졌다든가, 그 다음에 가상 키가 너무 갑자기 커졌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비만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하나 들겠는데, 지난 50년 동안 일본 청소년들이 평균 키가 17cm 더 컸어요. 키가 17cm 더 컸는데 체중은 14.5kg 증가되고 키도 이만큼 더 증가돼요. 50년 사이에.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제외하고도 중요 혈관이 30m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되면은.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는 심장은 50년 사이에 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굉장히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따지니까 심장은 최소한 모세혈관을 제외하고도 425m의 혈관에 피를 더 보내야 되는 부담을 안는다는 거죠. 뭐 하여간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모세혈관을 빼고도 그렇다면 심장은 점점 부담이 돼서 혈압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즉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농경사회 만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의 키라는 거는 변화가 없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 요새 우유 먹고 뭐 영양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요새 애들이 키도 크고 인물도 뭐 다 아랑드롱 뭐 또 저 말은 못 넣었지 이뻐졌는데 실제로 키는 컸지만은 그 속에 혈관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심장은 그대로 있다. 혈압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의학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조물주가 만들어둔 설계를 갑자기 벗어났기 때문에 즉 이것도 일종의 말 어댑테이션이죠. 말 어댑테이션 신드롬입니다. 부적응 증후군입니다. 예, 우리 인체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왔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67쪽의 마지막에 네 번째 줄 애뉴리즘 이게 동맥류입니다. 동맥류. 그러니까 동맥혈관의 허약 후에 확장이 되고 이게 파열이 올 수 있다. 원인은 동맥경화, 매독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감염 혈관. 대개 부검하게 되면은 10%가 대동맥 및 동맥에서 발견된다. 이건 정상적으로 자기 수명을 다한 사람들을 부검했을 때 한 10% 정도는 동맥류가 있다. 정맥류처럼 동맥에도 그 유가 있다. 그래서 68페이지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복부대동맥의 하나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복부대동맥에 혈관이 이렇게 확장된 걸 지금 우리 교재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면은 이게 혈액이 소용돌이 치면서 한쪽에 정체되는 마치 우리 냇물 가면은 물길이 막 소용돌이 치지만은 한쪽에 이러면은 그게 정체되어 있는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정체되면 항상 혈전이 생긴다. 그래서 그 검은 부분이 혈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돼서 바로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보면 그림의 맨 밑에 그 6시 방향에 트롬보
엠볼라 이런 거는 그 말은 정맥성 혈전, 전맥성 색전. 자, 이제 우리 곧 배우겠는데 이거는 혈전입니다. 엠볼라이 하면 혈액이 응고된 거고 엉킨 거고 전자는 뭐를 막은 인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막은 것 이 말인데 99%가 혈액이 막는다는 거죠. 근데 1% 정도는 뭐 지방 덩어리라든가 뭐 세포 덩어리 또는 뭐 이런 이물질 뭐 유리 조각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병리학적으로는 나누어 얘기합니다. 트롬보스는 그냥 혈액이 엉킨 덩어리 이 말이에요. 혈전. 예. 그 혈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리적 과정은 트롬보시스라고 그러죠. 혈전증이라고 그럽니다. 혈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어떤 병리적인 과정은 혈전증이라고 그러고 혈액의 덩어리는 혈전. 그 다음에 뭔가 혈관을 막는 인자. 그것을 전자라고 그럽니다. 그건 엠볼라이. 그래서 이것은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적 과정은 엠볼리즘. 이렇게 말하죠. 엠볼리즘. 그래서 이거를 색전증. 일본 사람들은 뭐 전색증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99%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것은 99%가 혈전이라니까 막 그놈과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지금 현재 보면 우선 이런 항상성을 깨는 것은 고혈압이 있고 동맥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상동맥에 이런 원인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 관상동맥이 폐쇄되는 주 원인이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고 관상동맥에 경련이 올 수도 있고 트롬보스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말한 뭐냐면 항상 이게 동맥경화가 생기면 반드시 혈전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혈전이 따라오는데 이 혈전이 가만히 있고 동맥이 이렇게 뭐 어떤 이제 이게 모노사이트라든가 마크로파지에서 여러 가지 지방도 여기가 채이고 또 결합 조직이 자꾸 형성되고 콜라겐층이 터지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물의 흐름이 혈액의 흐름이 생기니까 이게 혈액이 응고되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파열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파열이 일어나니까 다른 데로 전신에 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이제 곧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 몇 장을 좀 볼까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그림 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림 설명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자꾸 이렇게 너무, 나무 쪽을 너무 볼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때는 대충 넘어갔는데, 어떤 분은 그게 좀 불만인 같은 표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림 없이 어떤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중간중간 보면서 이해를 돕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놓치면은 다시 리플레이해서 다시 듣기를 바라요. 예. 제가 아까 이 표는 여러분 이게 글자가 작아서 희미한데 이 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왼쪽에는 이 식품의 종류를 쫙 열거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식품 중에 포타슘의 양과 소듐의 양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거는 우리가 뭐 많으니까 보지 맙시다. 자연에 있는 식품인데 이 식품은 165대 1. 대체적으로 보면 포타슘이 자연에 있을 때는 680에 5. 이쪽에 100단인데 이쪽은 10단위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자연에서는 그래요, 하여간.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가공식을 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가공하지 않은 거네. 예, 이렇습니다. 자, 하여간 자연에서는 포타슘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자연에서는 포타슘이 이렇게 많아요. 1대 120 이렇게 좀 많아요. 뭐 그냥 한눈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가공식입니다. 이걸 가공하게 되면 소듐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이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 대충 한눈으로 보면은 자, 뭐 이 음식은 우리 하나하나 보지 맙시다. 뭐 치킨, 베이컨 뭐 이런데 결국은 뭐냐? 따지고 나니까 비율이 최소한 자연에서 따지면은 7대 1인데 가공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소듐 쪽이 한 3.6으로 이렇게 많아졌다. 평균 얘기입니다. 요거 몇 가지 식품에 대해서 이제 평균치를 내놓은 거죠. 자, 이건 아까 제가 칠판에서 적으면서 보충 설명한 거는 현재 이거는 생리학 교과서에 있는 걸 제가 옮겼는데 생리학 교과서에서는 좌심실, 우심실, 자심실, 자심방 뭐 이렇게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눈찜작으로 봤을 때 크게 해놨다. 크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항상 심장을 크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쪽이 훨씬 크다는 거죠. 예. 아까 맨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세포가 있으면은 물질 이동을 할 때는 항상 바깥에 고농도가 있으면은 어떤 이것을 옮겨주는 문이 있거나 또는 펌프가 있거나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는 블라드 프레서, 정수압에 의해서도 물질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동맥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삼투압을 설명한 건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심장하고 이 모세혈관 쪽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동맥 쪽보다는 정맥 쪽에 훨씬 물이 이렇게 많이 가 있게 된다. 물이 많이 이렇게 가 있게 되면 여기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삼투압이 커졌다 이 말입니다. 삼투압이. 그러면 삼투압이 커졌다는 것은 심장은 그냥 공 먹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압력에 의해서 그냥 쓱 밀려 나간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압력이 크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얘기를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생략하고 하여간 이쪽이 정맥 쪽이 하여간 이렇게 물이 더 많다. 그래서 심장은 다만 수동적으로 이렇게 벌려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세포, 60조 모든 세포가 여러분 생리학 교과서나 해부학 교과서에 있을 때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모든 세포가 세포 생체막을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뭐 여기는 이제 상피세포면 상피세포가 점막세포면 점막세포가 세포가 다 아주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60조 세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전국에서 1000만 가구가 있으면 1000만 가구의 집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다 방수 잘 되라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깨끗하게 잘 지은 것 같지만은 2, 3년 지나면 전국에 있는 집집마다 장마철 되면 빗물이 새서 들어오고 소리도 들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즉 세포막이 많이 손상을 받았다. 왜 손상받았느냐?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인지질 또는 필수지방산, 단백질 이런 구성 비율이 자기가 먹는 음식의 불균형에 따라서 세포막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 이동이 생리학 교과서에 있는 이론적인 것처럼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순환기 질환에 이것도 하나의 큰 기여를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순환기 질환의 EPA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EPA는 지금까지는 혈전을 형성을 억제한다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EPA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가상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이런 장션, 데스모소홈이라는 이런 아주 이렇게 서로 결합 조직에 의해서 서로 막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글루코사민이라든가 비타민 C나 또는 칼슘이나 또는 콘드로이친 같은 물질을 제대로 먹질 않으면 세포와 세포를 이렇게 끈을 연결하는 이 물질들이 느슨해지면 세포는 서로 물질 이동이지 마음대로 통하겠죠.
자,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그 고혈압을 다룰 때 제일 처음에 non-pharmacological approach, 그러니까 비약물학적인 처치를 하라, 뭐 운동하라, 습생을 바꾸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이뇨제를 쓰거나 베타 브로커를 쓰거나 오합니다. 칼슘 기량제를 쓰거나 AC 이니비터를 쓰거나 이 중에 하나를 쓰라.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1984년도에 WHO 또 미국 심장 고혈압 학회 이런 데서 제시한 거예요. 근데 현재 실제로 여러분 고혈압 환자 오면 말입니다. 누가 의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3개월 팔로우하고 또 3개월 팔로우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냐?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이걸 무시하고 처음부터 이죠. 듀얼 테라피, 트리플 테라피를 처음부터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럼 환자는 혈압은 떨어지지만 환자는 사실 데미지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요.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좀 띄워놓고. 요거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111페이지. (12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K 팩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세포 내 소듐과 K는 항상 일정하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정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마기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겠죠.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외부 환경, 그것은 혈액 쪽이죠. 세포와 세포는 삼투압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혈장의 삼투압은 기막힐 정도로 일정하다. 고로 내부 삼투압도 일정하다. 즉 NA 플러스 K는 항상 일정하다 하는 얘기와 같아집니다. 세포 내 K가 감소하면 세포 내 NA는 증가한다. 이것은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도 맞다는 거죠. 물리 법칙에도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K를 적게 먹으면 소듐 펌프가 손상되어서 세포 내 모든 것이 잘못된다. 고혈압이 된다. 혈압은 혈중 K가 감소된 상태다. K와 NA의 비율이 1.0 이하이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K하고 NA가 1.0 이하니까 NA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혈압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인은 0.38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누가 조사했냐면 생리학자가 조사한 게 아니고 다시 그 111쪽을 보시면요. 미국의 메디컬 닥터이면서 이 고혈압 전문의사인 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리차드 무어라는 메디컬 닥터가 말이죠. 임상을 통해서 자기가 이걸 학계에다가 제출해 놓은 거예요. 그 보면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론은 일반 병리학 교과서나 생리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의사는 K 팩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K 인자 이런 우리말로 하면 그 얘기죠. 즉 고혈압에 있어서 K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7번째 NA와 K per NA 그러면 NA가 K가 많다는 얘기는 2.0 이상인 인구층은 고혈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 4 이상 혈압 올리면 이 팩터를 혈압은 회복되고 따라서 4 이상의 K 팩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총 NA와 총 K가 너무 많으면 K 팩터가 4일지라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K가 상승되고 NA가 감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이제 거기에 요기해놨는데 K 팩터를 4 이상 유지해라, 운동해라, 체중을 줄여라, 술을 감량해라, 마그네슘과 칼슘을 많이 늘려라. K 팩터를 늘리면 혈압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환자의 경우 K를 높여도 혈압은 안 떨어지는데 뇌졸중 사망률은 떨어지더라. 혈압 상승은 세포 내 비정상 균형의 징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K 팩터만 맞추고 혈압은 높더라도 혈압약은 고려 안 해도 된다. 아주 참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장황하게 삼투압이라든가 심장은 펌프가 아니고 무슨 정수기 정도로 아주 약한 그 전기 발전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여주는 역할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페이스메이커, SA 노드에서 반응 자연적인 심장 심근세포 전체가 정기적인 발전을 일으키니까 그때 일어나는 힘은 기껏해야 단면적인 축구장 3개 크기에 거기에 이렇게 압력을 그게 아니고 그냥 판막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정도의 전기 발생밖에 안 된다 하는 거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이건 그 이론하고 이건 다른 건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시 부족입니다. 현재도 이 부족들은 옛날 구석기 시대대로 자연 습생 그대로 하는 구석기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양반이 이게 무어란 사람이 실제로 실질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K 팩터가 20이 되니까 고혈압 발생률은 이거는 10만 명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발생률은 10만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K 팩터 20인데 이게 야노마모, 이거는 야노마모는 남미에 있는 부족 국가입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4.9도 1 미만 쿵족. 이 쿵족은 그 보츠나와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나하나 읽지 않겠습니다. 맨 밑에 보세요. 0.36 되니까 이거는 발생률이 33. 이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레지던스 오브 노드런 자판. 그러니까 북 일본 쪽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적은 거예요, 사실은. 예. 참고하시고 다시 본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갖겠습니다.